이번 차시는 이제 정보와 의사결정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의사결정이란 그러니까 decision maker라고 하는데요. decision making. 자,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고르는 일을 해내는 정신적 지각 활동이다. 특히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은 하나의 최종적 선택을 가지게 되며 이 선택의 결과로 어떤 행동 또는 선택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 특히 정보 처리 관점에서 의사결정은 이 정보와 반응 사이의 다대 1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되게 많은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해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통해서 내가 대안을 여러 개 마련을 하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다대 1 반응에 의한 그러한 구조고요. 특히 기업 내에서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사결정은 기업 구성원들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은 어떤 것을 입을까? 식사는 어떤 걸 할 것인가? 그죠? 다양한 의사결정의 연속이죠. 우리 생활도. 특히 기업 경영에서는 더 중요하죠. 자, 기업 경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정의하면 기업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기업 및 경영 상태 전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경영과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된 이유, 여러분. 특히 경영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경영 환경, 작금의 환경은 불확실성이 크죠? 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쇠락의 길로 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의미, 특히 경영 같은 경우에는 경영 관점이에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특히 경영 행위가 있어요. 경영 행위가 있는데 사실 우리를 PDS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경영학을 학습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될 텐데 이제 이걸 갖다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조직원을 충원하고 지시하고 실행하고 통제까지. 그래서 경영의 사이클을 우리가 PDS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시작해서 통제까지 이게 하나의 경영 행위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 의사결정이란 이 기업 목표의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가운데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재반 활동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은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최고 경영자층 있잖아요. 뭐 CEO층 있고, 뭐 중간이 있겠고, 하위. 자, 우리가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계층에서 다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슈퍼마켓 내가 판매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판매가 얼마 되는지, 몇 개 남았는지, 재고를 파악하고 주문을 몇 개 할 것인지. 다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겠죠? CEO.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돼. 뭐 신사업에 우리를 좀 한번 해볼까? 그 신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해야 돼? 네. CEO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고위층, 경영자층. 그래서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진다. 참고로. 꼭 최고 경영자만이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기업의 모든 경영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문제인식, 대안 탐색, 평가, 선택, 또는 선택 후의 행동도 있어요. 선택 후의 행동. 자, 이런 것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선택된 대체안은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 평가 결과는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다음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사결정 개념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의사결정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그 모형에 대한 개념만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인지. 먼저 합리적 경제의 모형이에요. 합리적.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그죠? 그 가정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인 모형입니다.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완전한 지식과 정보의 가용성을 전제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문제의 복잡성, 미래 상황의 불투명성, 적절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많은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그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볼게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사이먼이 제시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 합리적 모형을 수정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관리인 모형입니다. 관리인 또는 만족 모형, satisfying 모형.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신 현실성 있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단순화시킨 모형이다. 그래서 앞에 했던 합리적인 모형을 수정해서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협 모형이 있고요. 그냥 그 용어가 그렇게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여기 구성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형성한다 이거죠. 네 번째 점증 모형이 있어요. 점증 모형.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합리적인 모형이 현실의 정책 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그런 이론 모형이에요. 점증. 그래서 앞에서 했던 합리적인 모형이 현실의 정책 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그러한 모형. 우리가 이걸 영어로 하면 인크레멘탈 모델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점증 모형까지 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게 최적화 모형이에요. 최적화 모형은 옵티멀 모델이죠. 옵티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옵티멀 모델. 계량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양적인 것과 질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를 결합시키는 질적인 모형을 우리가 최적화 모형이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모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의 종류와 단계가 있는데요. 종류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구조와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정형적 또는 비정형적이 있어요. 또는 구조, 비구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와 목표가 명확하여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형적이에요.
자, 이거. 네, 그래서, 예. 자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유형. 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정형적 구조는요, 선택 관련 정보가 애매모호하거나 새롭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간단하게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시험 문제도 예전에 좀 출제가 됐었고요. 기본적으로 정형과 비정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구조화되어 있냐, 비구조화되어 있냐. 이제 우리 데이터도 얘기할 건데요. 빅데이터 시간에.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쭉 구분해서 비교하면 반복적이면서 잘 정의된 목표가 있고 명확한 정보와 선택 대안들이 있고 확실합니다. 주로 하이층에서 주로 의사결정 내립니다.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이에요. 뭐 운영과학이라든지 거래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뭐 수학적 통계적 모형인데 둘 다. 여기서는 이제 휴리스틱 기법.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내용들의 그러한 비교,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정형적과 비정형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이것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비정형적 의사결정에서 휴리스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팁에 그래, 휴리스틱 기법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노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고찰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발견법이라고도 합니다. 발견법. 그래서 오늘날 기업이 당면한 경영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죠. 기업이 어떤 사안의 의사를 결정하려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기업은 현실적으로 정보의 부족과 시간 제약으로 완벽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한된 정보와 시간 제약을 고려해서 실무상 실현 가능한 해답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휴리스틱 접근법이다. 자, 이것도 개념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죠. 뭐 박스 형태로 해놓고 다음 상자에서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관련된 의사결정 기법들 막 지문에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휴리스틱 내용 나오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하죠. 이것도 1과목하고 좀 중복되는데요. 경영 혁신 관련해서 이제 조직에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이걸 좀 정리하면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삼각 형태로 했죠. 여기가 최고죠. 최고. 전략이에요. 최고면 여기 전략이죠. 전략. 중간. 이거는 전술. 관리. 관리죠, 관리. 관리죠. 하이. 이거는 운영입니다, 운영. 전략적 의사결정에서는 주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획득, 사용, 처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주로 경영진, CEO, 계층, 최고 고위층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적 의사결정은 중간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사결정. 업무적, 운영적, 업무적 이렇게 얘기하죠. 특정한 업무 또는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주로 실무자에 의한 의사결정, 하이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1과목, 일반 조직의 그런 구조 관련해서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성화에서의 의사결정, 뭐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인데요. 이런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또는 이어마에서의 의사결정, 또는 상충하에. 여러분, 상충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물류 관련 내용에서 나오죠. 창고 수를 늘렸을 때 배송비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를 올리면 하나가 낮아지고 하나를 낮추면 하나 올라가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상충관계. 주로 이제 게임 이론이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1과목에서 다루기 때문에 유통물류 일반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했지만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4단계, 뭐 5단계, 그러니까 이 5단계, 4단계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프로세스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처음에 인식을 하고 탐색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더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단계 문제 탐색 및 진단, 대안을 개발하고 발견합니다. 내가 인식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의사결정 하려는 것들이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있겠죠. 네, 그런 안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들을 평가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난 이거 할게. 이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 대안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리고 대안을 실행하고 사후 평가 하면서 통제. 그래서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이러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간단하게 의사결정 단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마케팅에서도 다뤄질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마케팅에서 또 이것도 중복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먼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은 욕구 문제인식이에요. 자극을 받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노출을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자극을 주죠. 그래서 내부 자극과 외부 자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합니다. 이것도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이 있고요. 내적 탐색, 그 다음에 외적도 있어요. 내가 내 기억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로부터 탐색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외부에서의 탐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을 합해서 탐색을 통해서 대안이 나옵니다. 대안 나오면 이제 평가하게 됐죠. 대안 평가하고 구매 결정하고 구매 행동이 일어나죠. 자, 이건 마케팅 시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케팅 시간에 한 번 더 학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결정은 전부 다 우리가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관련해서 오류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정독하시면 돼요. 뭐 암기 안 하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가소평가 오류 또는 선택적 지각 오류.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결정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지혜에 따라서 주관적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 동일시. 실제로는 다른 문제인데도 과거에 해결했던 문제와 같은 문제로 인식할 때. 그 다음에 최근성 오류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최근의 정보에 더 현혹돼가지고 오류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 정당한 추구의 오류. 단기적 성과 지향 오류. 실패 외부기인 오류. 이외에도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면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딱 보면요. 어떤 오류인지 짐작이 대부분 갑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오류, 의사결정 오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앞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과 과정,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원 시스템이에요. 지원 시스템. 서포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자료를 분석해주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래서 인적 자원,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 시스템. 자, 어려운 용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슈퍼의 주간 판매량을 비교한다든가, 마트에 신제품 판매 전망에 기초한 수입을 예측한다든가, 판매 예측이죠. 어떤 환경하에서 주어진 과거의 실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 대안별 결과를 분석할 수 있죠. 여러분 특히 GPS 아시죠? GPS를 통해서 경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 안 막히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다 이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이 시스템 DSS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작물을 심고 수확은 언제 해야 되고 비료는 어떤 시기에 줘야 되는지 다 도와줘요. 그러면 내가 농사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겁니다. 농부, 수학 이런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의사 결정에 관한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집단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데요. 개념만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개념. 그룹이죠. 그룹이 나왔어요. 그룹. 조직 구성원 다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법 또는 분석 도구 등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일련의 의사결정들이 여러 가지 모델과 자료들이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모델들과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대체한 탐색하고 이에 따라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집단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집단이죠. 그룹이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역기능적인 집단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원거리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팀원 중 일부를 원거리에 파견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원, 부서의 프로젝트 진행 시에. 그래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자, 그러한 지원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GDSS. 자, GDSS. 세 번째,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예. 자, 익스퍼트 시스템, ES예요. 네, 여기 전문가 시스템인데요. 여기 여러분, 요자는 좀 빼주세요. 예. 예, 편집하다가, 예. 밀려가지고, 예. 한자가 이렇게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건 생성 시스템의 하나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즉, 인간이 특정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하여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 이것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일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밑에 내리면, 자, 여러분, 개념만 좀 여러분 살피고 가세요. 개념. 그 다음에 중역정보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용어죠. Executive Information 시스템이에요. 중역정보 시스템. 이것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일종이에요.
특히 중역은 뭡니까? 임원급 이상이죠. 고위층이잖아. 기업의 임원에게 핵심 성공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CSF라고 하는데 이러한 핵심 성공 요인과 관련된 관련이에요. 관련된 기업 내 외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중역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고 경영진에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인데요. 특히 중역들이 주요 성공 요소에 관련한 기업 내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시험과 연관된 내용이 나오죠. 중역 정보 시스템의 기능 나오네요. 네. 뭐냐면 이제 예상치 못한 그 작업이 수행된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층 차원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자세하게 탐색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역 관련 그 임원급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작업이 수행됐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중역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탐색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것도 무조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릴업, 괴갈 정보 보기. 그러니까 요약된 정보를 중요성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전체적인 시간으로 개별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릴다운, 상세 정보. 요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세 정보를 원할 때 보여주는 기능. 예를 들면 매출액, 월별, 주별, 일별을 내가 보고 싶어. 상세 정보를 계속 보는 겁니다. 월, 드릴다운 한 겁니다. 드릴다운. exception reporting. 외의 보고가 있어요. 기대 성과치를 기준 이하면 빨간색, 초과하는 항목은 초록색, 주의 요망은 노란색을 표기하여 외의 사항을 확인토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의 보고라고 합니다. 외의 보고. 그 다음에 트렌드 분석,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 있어요. 성과 지표들의 변동하는 추세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 자, 이번 차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특징 및 조건이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특히 이제 우리 IT 의사결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객체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 특히 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처리 과정 내에서의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입니다. 특히 시스템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그래서 환경, 경계, 투입물, 산출물, 시스템 내부의 구성 요소 및 인터페이스 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좀 유통관리자 시험이 어렵지 않았을 때 이 문제가 잘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통, 요금, 계산 시스템 예를 들어 볼까요? 교통요금 계산 시스템. 여기 시스템 들어가잖아. 여러분, 우리 버스 타면 카드 미더기에 되죠. 태깅이라고 하죠. 태깅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보 처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 시간 또는 금액 또 탑승자. 자, 이런 것 정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장이 돼요. 이제 단말기 그쪽에. 가지고 이 저장되고 관리해서 결과물을 그래서 충전되었습니다. 아니면 그죠?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깅부터 태깅부터 출력까지 인풋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게 나와줘야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시스템에 대한 특징과 조건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걸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과거에 좀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디지털 환경 시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